안녕하세요. IB금융기초 6번째 시간 상업용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게 된 YJ입니다. 네, 이번에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획이고요. 들어가시죠. 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대체 투자의 전체 분류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에서 지금 대체 투자라는 이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저는 부동산 그 중에서 또 상업용 부동산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 설명 중인 저로서는 지금 저희가 전체 대체 투자 중에서 어느 곳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지난 강의 자료를 넣었고요. 결국 대체 투자는 전통적인 대체 투자, 현대 대체 투자로 나뉘고 지금 제가 하게 되는 거는 트래디셔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중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넘어가죠. 부동산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목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럼 상업용 부동산이 뭘까요? 상업에서 쓰나요? 네, 아니고요. 부동산은 보통 상업용이랑 비상업용으로 정확한 정의는 아닌데 나눌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투자할 경우 일정 주기로 임대료 같은 수입이 발생되는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하고 있고요. 보통 오피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받으니까 상업용 부동산이고, 호텔도 객실 손님들을 받아가지고 받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고요. 리테일 같은 경우는 판매 시설을 말하는 거죠. 판매 시설 당연히 임대료를 내시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고, 물류센터도 물류센터의 사용료를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고,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도 이제 임대형 아파트들은 미국엔 많이 있어요. 한국은 사실은 뭔가 월세 개념이 많지는 않고 또 건물 통으로 임대 준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건물 전체를 임대를 목적으로 임대형 아파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분양형도 있고, 그런데 분양형은 제외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도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임대주택 거의 없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으로 주택을 잘 생각하진 않는데요. 미국이나 해외는 오피스, 호텔, 리테일, 물류센터, 임대주택을 상업용이라고 분류하고요. 위에 써있죠.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의 반대말이 아님. 왠지 상업용의 반대는 주거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거용도 상업적인 그런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 상업용 부동산인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만 전세제도, 소유제도가 있어서 그러니까 월세를 잘 안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좀 상업용 부동산이 주택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택도 캐시플로우를 생성하면 상업용이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비상업용 부동산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분양형 PF 주택개발 사업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러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넘어갈까요? 고! 주요 용어 위주로 해볼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적인 용어예요.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CBD, 도심을 CBD라는 말 하나만 써요. CBD는 Central Business District, 중심지죠. 중심 업무 지역, 그 CBD라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대문 안쪽, 시청 쪽, 광화문 이런 쪽에 있는 오피스들을 CBD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게 GBD, YBD는 제 생각에는 콩글리시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 같은데, 콩글리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이미 오피셜한 마켓 리포트에 GBD, YBD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쓰고 있으니까 있는 용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CBD가 센트럴이니까 GBD는 강남이죠.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여의도죠. 여의도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래서 강남의 경우는 주로 테헤란로, 그 2호선 쭉 가는 테헤란로 좌우에 있는 대형 오피스 밀집 지역을 주로 GBD라고 말하고요. 여의도는 당연히 여의도에 아파트 빼고는 다 오피스죠. 리테일도 좀 있지만 그 대부분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서여의도, 동여의도 전체를 여의도 YB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업용 부동산 하게 되면은 PM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주 들어요. PM, 프로퍼티 매니저인데요. 한글로는 자산관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경우 자산관리사는 지금 해당 건물의 임대차 관리, 매각 자문 등 전반적인 그런 자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바로 밑에 FM이랑은 좀 달라요. FM은 패실리티 매니저라고 설비에 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분이고요. 전반적인 그런 설비 운용, 그리고 시설물 관리, 캐펙스 처리하는 것처럼 뭔가 시설물 자체에 대한 운용은 FM이 하고 있고,
그 FM이 만들어 놓은 그 시설 자체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운영 관리는 PM, Property Manager가 하고 있고요. 게다가 헷갈리는 단어로는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운용사가 있고, 이거는 펀드 운용사가 자산운용사고 리츠 운용사가 자산운용사인데 단어가 자산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자산을 운용하니까 같은 것 같지만 얘랑 얘 PM, FM은 건물에 대한 운영을 말하는 사람 운영을 말하는 거고요. Asset Management Company는 저희가 이 건물 빌딩을 샀을 거잖아요. 리츠 구조를 샀으면은 해당 리츠 구조를 운영하는 게 AMC, 리츠 AMC고, 펀드 형태로 샀으면은 그 해당 펀드를 운영하는 게 펀드 AMC겠죠. 사실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아예 용어만 비슷할 뿐이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가치평가. 부동산을 보통 사게 되면 당연히 감정평가 통해서 가치를 받는데요. 그 가치평가하는 거를 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한국의 경우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감평사들이 하고 있죠. 예. 외국의 경우는 감평사란 제도가 있지는 않고 어쨌거나 상업용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앞에 나왔던 PM사, 자산관리사,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도 하지만 PM들이 주로 임대차 매각도 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여 있어서 해당 업체들이 밸류에이션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11 리차드 앨리스 예시예요. 뉴욕에서 하면 나이트 프랭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호텔은 주로 HBS가 많이 하고, 또 뭐 있죠? 뭐 더 있는데 일단은 이런 업체들이 주로 가치 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는 그 법상 어쨌거나 감정평가사라는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좀 제한된 시장이라면, 외국은 그런 뭐 배타적인 진입 장벽이 있진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가치평가를 통해서 나온 감정평가 가액은 영어로는 appraisal value라고 하고요. 뭐 감정평가 법인 선정한 가치이고, 나오죠. 보통 그 코스트 원가법으로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 비교 사례법, 주변에 사고 팔았던 부동산이랑 내 부동산에 뭐 미세 조정을 해서 내 건도 실제 얼마 정도 팔릴지, 그리고 DCF법, 상업용 부동산은 결국은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기 위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서 만들어내는 캐시플로우를 미래 쭉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해서 net present value, 현재 가치를 구하는 뭐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이런 DCF법 세 가지를 통해서 산정을 하고, 뭐 셋 중에 꼭 세 개를 평균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은 원가법이 무의미하다고 하면 비교 사례랑 DCF를 뭐 4대 6으로 쓴다. 그럼 몇 대 몇 어떤 걸 쓴다 개념까지도 이런 감정평가 업체에서 정해서 그런 가치를 매기고요. 뭐 맞는지 틀린지는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죠. 네, 다음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기초에 나올 내용이 아닌 그냥 기초 중급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캡레이트라는 단어고요. 보통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 자본화 비율 이런 말을 써요. 요 밑 뒤에는 좀 꾸질꾸질한데 제가 사실은 제 블로그에 상업용 부동산 책 써보려고 막 이것저것 끄적끄적 글 썼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해상도가 낮은 걸 확대했더니 좀 해상도가 안 좋네요. 예. 그래도 일단 봐주세요. 캡레이트,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는 해당 부동산이 1년간 창출하는 수익을 말해요. 수익률. 그러면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 중에 1년 동안 수익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 분모의 부동산 가치 분자의 수익이 있는 거고요. 밑에 예시를 보실까요? 110억 원짜리 부동산이 1년에 5.5억의 수익을 창출한다면은 캡레이트는 110억이 5.5억을 버니까 5%죠. 아니면 100억의 부동산이 5억을 벌어도 5%고, 그런 게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 해당 부동산이 1년간 창출한 수익률을 말하고요. 이거를 쓰는 거는 유리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사실 간략법이에요. 간략법.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궁금할 때 주변 거래된 부동산의 캡레이트를 알아낸 후 내 부동산의 수익을 추정해서 가치를 구해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주변에 웬만한 부동산이 다 캡레이트 5%라는 얘기는 5%라고 해요. 5%라고 하면은 제 부동산을 쫙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억을 벌겠어요. 그러면 내 거는 역으로 100억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인 거고, 주변이 다 캡레이트 5%니까 내 것도 유사하다고 가정하면은 주변 캡레이트 10%면은 어떤 부동산은 1년에 10%를 버는 거잖아요. 10%의 그 부동산 가치의 10%를 버는 건데, 뭐 내가 10억을 내 부동산 계산하고 내 부동산이 한 10억을 벌 것 같아요. 내년 1년 동안. 그럼 내 부동산은
캠넷이 프로인 곳에서는 100억의 가치를 가지는 거죠. 예시를 보면은 이 위에 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 이 주변 사례. 얼마 전에 거래된 110억의 부동산의 캠넷이 5%라고 할 때, 요게 지금 요 사례를 보고서 내가 내 부동산 옆에 건가 봐요. 내 옆에 부동산이 110억에 팔렸는데 수익이 5.5%였대요. 그럼 내 부동산 옆에 놈의 캠넷은 5%구나. 캠넷이 5%구나. 알게 됐죠. 그럼 그 5%를 가지고 내 부동산이 향후 창출할 수익이 2억이래요. 그러면은 5% 수익이 2억이 되려면은 40억의 부동산이 가치가 되겠죠. 제 부동산이 결국 40억이면 2억의 수익을 냈을 때 5%가 될 테니까. 역으로 결국 주변에서 구한 캠넷을 내 1년 수입을 주변에서 구한 캠넷으로 나눠버리면 내 부동산의 대략적인 가치가 나와요. 즉 주변을 보니 부동산이 보통 5%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매년 2억 원의 수익을 낼 내 부동산도 5%의 수익률이 되려면 40억 원의 가치가 역산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가격이 40억 원이어야 5% 수익이 2억 원으로 될 테니까. 결국 저는 주변의 캠넷을 알아내고 내가 뭐 살려는 팔려는 부동산의 1년 수입을 추정하면은 역으로 그거의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간략하게 캠넷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잽싸게 구할 때 되게 도움이 되고, 일단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알아야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뭐가 접근이 좀 쉽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캠넷은 되게 강력하고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이럴 수가. 뭔가 팡팡팡 있을 줄 알았는데 약간 상업용 부동산 역시 이건 기초 부분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어요. 사실 캠넷에 뭐 틀린 점도 많고 DCF법에 말해야 될 것도 많고, 저러한 캠넷을 구하기 위한 1년에 뭐 5억이다 하는 그 5억을 구하기 위한 것도 많은 가정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좀 제가 정리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갈 때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침이 막 넘어가요. 이상하네. 공기가 안 좋은가 봐요 오늘. 어쨌거나 헛소리 그만해야죠. 그쵸? 40살 넘으면 말이 하고 싶을 때 입을 닥치래요. 그때가 입을 다물 시점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막 터지는 거 보니까 그만둘 시점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에 봬요. 안녕.